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평생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소름 끼치다 못해 구역질이 나는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저는 예순이 넘는 평생을 살며 사람을 참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방긋방긋 웃으며 제 발을 씻겨주던 그 아이가 등 뒤에 칼을 숨긴 악마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며느리는 참으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마음 아프다며 먼저 합가를 제안한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먼저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저를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제 보석함 열쇠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 제 친딸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죠. 하지만 그 신뢰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을 때 저는 홈캠 화면 속에서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닌 전혀 생소한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완벽했습니다. 아침마다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고 주말이면 제 손을 잡고 시장에 가거나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고 멋지시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다녔죠. 어머님,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제가 이번 달 월급 받아서 사왔는데 마음에 드세요? 우리 어머님은 태가 좋으셔서 뭘 입어도 모델 같으세요. 며느리는 자기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제 옷과 화장품은 늘 최고급으로 챙겼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당신 너무 어머니만 챙기는 거 아니야? 내 질투 유발하는 거야? 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였죠. 저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평생 모아온 적금의 일부를 며느리 용돈으로 주기도 했고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며느리 뜻에 맡겼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직접 제 발을 씻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은 언제나 맑았고 저를 향한 미소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친정엄마보다 더 소중해요. 그 가머니설에 속아 저는 제 인감도장 위치까지 그 아이에게 알려주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조짐은 합가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있던 앤티크 협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 협탁은 제 사별한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로 사준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얘야, 그 협탁 어디 갔니?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라고 물으니 며느리는 아주 태연하게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제 제가 청소하다 보니까 다리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잘못하다가 어머님 다치실까봐 제가 어제 바로 수리 맡겼어요. 제가 아는 분이 가구 장인이신데 새 것처럼 완벽하게 고쳐주신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안방에 두었던 자개함이 없어지기도 하고 제가 아끼던 은수저 세트가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은이 변색해서 전문 세척 센터에 보냈어요. 자개함 경첩이 헐거워져서 수리 맡겼어요. 저는 며느리의 살가운 대답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물건들을 관리해 주는구나 싶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제 치매를 걱정하는 듯한 며느리의 표정에 저는 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자책하며 며느리에게 미안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혹시라도 집 안에서 쓰러지거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된다며 거실에 홈캠을 설치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랑 오빠가 밖에서 일할 때 어머님 잘 계신지 한 번씩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저희 마음이 놓이죠. 요즘 노인분들 고독사나 낙상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자기를 걱정해주는 며느리의 마음씨가 기특해서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 맞은편과 주방 쪽에 최신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연동하는 법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저는 기계치라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어머님 사생활이 있으니 평소에는 거의 안 봐요. 그냥 긴급할 때만 볼 거예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홈캠은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 제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범행을 더 과감하게 저지르기 위한 감시 장치이자 알리바이용이었던 겁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거실에서 며느리는 저를 비웃으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밝혀졌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2박 3일로 온천 여행을 떠났던 날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문득 집이 잘 있는지 며느리는 퇴근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엔 열어보지도 않던 홈캠 앱을 정말 무심코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비친 우리 집 거실은 제가 알던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 2명을 집에 들여놓고 거실에 커다란 가죽 소파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이거 리얼 이태리 가죽이라 중고시장에서도 꽤 비싸게 팔리는 거니까요. 아, 여기 적힌 금액대로 입금 바로 해주실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영락없는 장사꾼의 목소리였죠. 며느리는 제가 아끼던 소파를 그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술이 맡겼다던 그 가구들이 모두 이렇게 며느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구업자들이 떠나고 거실이 텅 비자 며느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와도 돼. 늙은이 온천 가서 모레 나오니까 마음 놓고 와. 아, 오면서 내가 말한 와인 좀 사오고 오늘 우리 여기서 파티하자. 잠시 후 웬 낯선 젊은 남자가 비밀번호를 익숙하게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목을 껴안으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염하고 추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제가 아끼던 크리스탈 잔에 와인을 마시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늙은이 내가 조금만 웃어주면 가니고 쓸개고 다 내줘. 어제도 용돈으로 100만 원이나 주더라니까. 그 돈으로 자기 구두 샀어. 발 씻겨줄 때마다 역겨워 죽는 줄 알았는데 돈 보니까 참아지더라. 야, 너 영이 진짜 대박이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거의 성녀던데 내가 봐도 속겠어. 말도 마. 그 퀴퀴한 늙은이 냄새 매일 향수 뿌려가며 견디는 거야. 이제 이 집 가구 거의 다 팔아치웠고 보석함도 거의 비었으니까 곧 이혼 서류 던지고 나갈 거야. 그 전에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지. 두 사람은 제 안방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사라졌지만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는 제 귀를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아끼고 닦았던 집이 며느리와 내연남의 놀이터이자 전시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며느리가 증거가 없다며 혹은 잠깐 지인을 부른 거다라며 잡아들 게 뻔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온천 여행을 마친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해 그들의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홈캠 영상을 고화질로 녹화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하는 며느리는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 자리를 보며 제가 경악한 척 묻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어떡해요. 제가 어제 청소하다가 소파 밑에서 아주 심각한 곰팡이를 발견했지 뭐예요. 어머님 기관지 약하신데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업체 불러서 폐기 처리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제가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더 비싼 걸로 새로 주문해둘게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의 뻔뻔한 눈물을 보며 구역질이 났지만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 건강 챙겨주는 건 너뿐이야.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며느리가 내연남을 다시 부르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지방 여행 다녀오겠다며 아들을 내보내고 저에게도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니 백화점 구경이라도 다녀오시라며 등을 떠미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나가는 척하다가 미리 연락한 아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내연남을 집으로 들이는 것을 홈캠으로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자기야 벌써 왔어? 왜 이렇게? 어머님? 오빠? 당신이 왜 지금 여길? 제 안방 침대 위에서 속옷 차림으로 와인을 마시던 며느리와 내연남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고 저는 미리 준비한 태블릿 PC를 며느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동안 홈캠에 찍힌 가구 매매 정황, 내연남과의 밀회, 그리고 저를 퀴퀴한 늙은이라 부르며 비웃던 그 소름 끼치는 음성들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잡으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잠시 외로워서 마귀가 씌었나 봐요. 저 어머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미 경찰에 가구절도, 주거침입 방조,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했다. 그리고 내 내연남 와이프한테도 연락 끝났어. 라고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는 순식간에 눈빛이 돌변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당신 그 늙고 역겨운 냄새, 나는 집에서 비위 맞추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알아? 그깟 낡아빠진 가구 좀 팔아서 내 인생 보상받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당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본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의 짐을 창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며느리는 결국 이혼과 동시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가구들과 보석들은 이미 현금화되어 상간남의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물질적인 손해도 컸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제 믿음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암적인 존재를 깨끗하게 도려냈으니까요. 며느리가 떠난 텅 빈 거실을 보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로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식적인 연기가 아닌 제 진심과 평온함으로 채워진 일상을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나치게 완벽하고 상냥한 사람이 있나요? 그 친절함이 당신의 뒤를 노리는 칼날은 아닌지 가끔은 차분하게,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에 홈캠을 설치하신다면 그 카메라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위로와 응원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